안녕하세요. 서강대 교수 김영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경제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최근에 금리 상승은 일시적이다.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런 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차별화라고 말씀드렸고요. 개인적으로 보면은 근로소득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직이라는 것은 영원한 게 아니다. 직을 떠나가지고 나중에 업을 하나 꼭 만들어 놔야 된다.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거 자산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 주식시장인데요. 주가라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상승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주가가 가대평가됐다가 가소평가되고 늘 이런 사이클이 있죠. 근데 이 그림에서는 제가 우리나라 명목 GDP로 추정한 적정 코스피예요. 장기로는 상승하죠. 근데 실제 주가는 2로 갔다 밑으로 갔다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2021년 이 무렵에는 코스피가 3,300이 넘었을 때 2,200까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는요. 모든 거에 비해서 모든 경제 변수에서 가대평가됐기 때문입니다. 코스피가. 그래서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로 주가가 급락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보니까요. 우리 명목 GDP에 비해서 코스피가 한 24%나 저평가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제가 올해는 주가가 중간중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중기적으로는 추세선 3,000에 접근해 가는 과정이 전개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식 비중을 서서히 좀 늘려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만큼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겁니다. 명목 GDP뿐만 아니라요. 유동성에 비해서도 우리 주가가 저평가됐어요. 대표적인 유동성이라는 M2 강의 통화지표죠. 이 통화지표에 비해서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과거 평균에 비해서 얼마나 높고 낮은가 이거에 대해서 주가의 적정 수준을 한번 평가할 수가 있는데요. 2021년 5월에는 66%였어요. 과거 평균이 58%인데요. 그것보다 훨씬 높아졌죠. 유동성에 비해서 고평가됐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지금은 완전히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평가가 조금 더 확대될 수는 있는데요. 유동성에 비해서도 저평가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주가가 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식 비중을 늘려도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가하고 월별로 보면은 상관계수가 제일 높은 게 일평균 수출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5%입니다. 그래서 수출이 잘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경제 성장은 올라오고 기업 이익 늘어나고 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가하고 일평균 수출 금액은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주가가 앞서가기도 하고 뒤따라가기도 합니다. 흔히들 주식시장을 산책 나온 개와 주인에 비교하는데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개를 키우시고 개 데리고 산책한다면 개가 앞서가죠. 주인이 뒤따라가죠. 개가 코스피고 주인이 일평균 수출 금액입니다. 그런데 2021년 6월 달에는요. 이 개 코스피가 주인 일평균 수출에 무려 36%나 앞서갔었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3,000이 넘었을 때 주가가 급락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가던 개가 결국 뒷걸음질 치면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주인 뒤로 가고 주인하고 보조를 같이 해가고 있습니다. 가대평가가 완전히 해소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가가 이렇게 가소평가됐던 건 개가 주인 지나치게 앞서갔던 때가 2007년 이 무렵이었었어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그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요. 우리나라 은행들이 예대 마진이 축소된다. 수익은 다변화시켜야 된다. 다른 데서 수수료 수입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주식형 펀드 캠페인을 한 거예요. 이때 모든 은행이 주식형 펀드 캠페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8년 8월 달에는요. 우리나라 주식형 펀드가 무려 144조 원까지 갔었습니다.
이렇게 은행들이 주식형 펀드를 모아주니까 자산운용사들이 주식을 샀었죠. 그래서 그 당시 주가가 가대평가된 거예요. 근데 2008년 위기가 오면서 어떻습니까? 주가가 급락했죠. 그래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그때 당시 은행의 교훈으로 주식형 펀드 가입했는데요. 주가가 떨어지고 손실을 보니까 주식형 펀드 가입할 생각이 별로 없어진 거죠. 특히 극히 일부겠습니다만은 일부 가게들은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주식형 펀드를 해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44조 같은 주식형 펀드가요 72조까지 꼭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올라가봤자 지금 97조 안팎, 144조 고점에 비해서는 한참 낮거든요. 그때 은행이 이렇게 주식형 펀드를 모아가지고 주가가 가대평가를 만들어놨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주식형 펀드 대신에 주식 관련 각종 유튜버들이죠. 얼마나 많은 유튜버들이 등장했습니까? 그 유튜버들 때문에 저는 이렇게 주가가 가대평가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가대평가된 주가가 이제는 완전히 저평가의 영역에 들어섰죠. 그래서 제가 2020년 하반기 작년까지는 명목 GDP, 그 다음에 M2 유동성, 그 다음에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 주가가 가대평가됐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해 하십시오. 주식 비중을 좀 줄여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경제 변수에서 주가가 가소평가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주식 비중을 줄이는 시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주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예요. 여러분이 기업 경영을 하든지 주식 투자를 할 때든지 꼭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보셔야 됩니다. 이건 통계청에서 발표해요. 그런데 통계청에서 2021년 6월에 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고점을 친 거예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고점을 치면 어떻습니까? 앞으로 경기 나빠진다는 거죠. 경기가 나빠지는데 어떻게 주가가 오르겠습니까? 이때 당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성전자가 9만 원 넘었습니다. 그때 10만 전자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가 나빠지는데 삼성전자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삼성전자 주가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9만 원 넘었던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 전에 5만 2천 원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시작이 제일 처음에 한 부자 기업 CEO들 이야기하면서 시대의 흐름에 당하지 말자. 특히 거시경제의 흐름을 알자. 거시경제의 흐름을 알면요. 삼성전자 주식을 9만 원대가 아니라 5만 원, 6만 원대에 더 많이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지수가 꺾이고 주가도 떨어졌는데요. 그런데 제가 올해 들어서는 그래도 비관적인 이야기보다는 긍정적인 말씀을 여러분한테 많이 드렸는데요. 선행지수가 아마 3, 4월에 저점을 칠 것이다. 물론 4월까지는 떨어졌어요. 그런데 물론 제 예측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만 아마 통계청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앞으로 5월, 6월 데이터가 발표됐습니다만 발표되면 알겠습니다만 서서히 상승세로 전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보면요, 코스피보다도 더 많이 오른 업종이 뭡니까? 전기전자, 그 다음에 자동차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경기 관련주입니다. 주식시장은 참 똑똑하거든요. 때때로는 물론 역법을 더 일으킬 수 있으면 장기적으로는 똑똑해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현대차 주식이 올랐다는 것은 앞으로 경기가 회복될 거라는 겁니다. 경기 회복되는 조짐이 선행지수에 나타날 텐데요. 조만간 선행지수가 반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반등하다가요, 계속 오르는 건 아니죠. 제가 특히 6, 8월 달에는 그래도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연초부터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6, 8월 무렵에는 미국 주가가 상당폭 조정을 보일 것 같습니다. 우리 주가는 저평가형이 들었으면 미국 주가는 PER, 그 다음에 명목 GDP, 그 다음에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이런 경제 변수에 평가해 보면요, 아직도 10% 이상 가대평가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 고용 소비가 좋습니다만은 제가 첫 시간에 세경제 말씀드리면서 미국 가계 저축이 낮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시차 효과 때문에 하반기 들어가지고 미국 경제가 소비가 줄어들면 침체에 빠질 수 있다. 그러면 기업이익이 줄어들고
주가도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아마 조만간 가대평가된 미국 주가가 떨어지면서 우리 주가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미국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미국 소비가 줄어들고 우리 대미 수출이 감소하게 돼요. 작년에 중국으로 수출을 감소했지만 미국으로 수출은 많이 증가했거든요. 근데 하반기 들어서 미국으로 수출이 감소하면은 우리 경제 성장을 더 낮아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미국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은 금융시장이 불안해가지고 주식시장 펀드로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이 올해 들어서 지금 우리 주식을 꾸준히 사고 있으면 외국인이 팔 수가 있다는 거죠. 조정을 벌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선행지수가 저점을 치고 올라가는 과정이다. 빠르면은 올 4분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경제가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안만하게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 조정이 온다면은 물론 조정이 올지 안 올지는 저도 모르죠. 조정이 온다면은 주식 비중을 다시 늘릴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가가 제가 내년에는 우리 주가가 오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과연 우리 주식을 사야 될 것인지 미국 주식을 많이 사야 될 것인지 장기적으로 보면요. 때로는 미국 주가가 많이 오르고 어떤 때는 우리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이게 10년 단위로 반복했다는 거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주가 지수가 코스피고요. 미국은 S&P 500입니다. 근데 1980년에서 89년까지 보니까요. 우리 코스피 올 평균 상승률이 2.0%입니다. 미국은 1.1%예요. 우리 주가가 미국보다도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다는 겁니다. 이때는 우리가 3조 호황이 있었어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로 86년, 88년 우리 경제가 연평균 12%나 성장했지 않습니까? 이런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우리 주가 이때 정말 많이 올랐었죠. 그런데 90년에서 99년까지는 우리 주가보다 미국 주가가 2배 이상 올랐어요. 이때는 미국에서 정보통신혁명이 있었죠. IT혁명. 그래서 IT혁명으로 모든 산업에서 생산성이 증가하니까 미국 경제가 고성장 저물가를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그러면서 90년대는 미국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그런데 2000년에서 2009년까지 10년은 어떻습니까? 미국 S&P 500 월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0.09%라는 겁니다. 10년 동안 미국 주가가 제자리 걸음 혹은 소폭 하락했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 코스피는 0.7% 정도 올랐어요. 이때 우리 주가가 많이 오르는 이유는 중국이 2001년 WTO 가입하면서 중국이 굉장히 높은 성장을 하면서 우리가 대중 수출이 많이 늘었죠. 그래서 중국 때문에 우리 주가가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런데 2010년부터 19년까지는 어떻습니까? 미국 주가가 우리 주가보다 더 많이 올랐죠.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미국이 2008년 2기, 2020년 2기를 겪으면서 엄청난 돈을 풀었죠.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미국과 마샬 K가 특히 2020년에 엄청나게 늘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미국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른 거예요. 근데 앞으로 10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미국 주가는 명목 GDP, 모든 PER 이거를 가대평가됐거든요. 앞으로 10년은 또 저는 우리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 더 많이 오르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히 그 젊은 분들, 최근에 주식 투자하신 분들, 최근 10년만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우리 주가보다 미국 주가가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미주미, 미국 주식에 미쳐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미국 주식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요. 근데 2000년에 IT 거품이 붕괴되면서 2009년, 10년까지 S&P 500이 제자리 걸음했다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회사 중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예요. 그 회사 주가도 2000년 IT 거품이 붕괴되면서요. 제자리 오기까지는 거의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주기로 미국 주가, 우리 주가 상대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에요.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미국 주가, 우리 주가 상대적 수익률 뭐를 결정하느냐? 그거는 달러 지수였다는 겁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달러 지수가 강세갈 때는 미국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달러 지수가 하락할 때, 달러 가치가 떨어질 때는 우리 주가가 더 많이 올랐다는 거죠. 제가 두 번째 시간에 달러 가치 전망했죠. 작년 10월 이후 고점에서 10% 정도 떨어졌지만은 앞으로 20% 정도는 더 떨어질 것이다. 그 두 가지 주요한 이유가 IMF 전망치에 기초했습니다. IMF가 세계 경제 전망하는데
올해부터 2028년까지 앞으로 5년 동안 세계 GDP에서 미국 비중 축소다. 그건 달러 가치 하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내 불균형, 대불균형인가는 미국 정부의 부채가 너무 높다. 그다음에 대내 불균형인 건 미국의 대순부채가 너무 높다.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달러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소한 5년, 길게 보면은 10년은 달러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 시기에는 우리 주식이 미국 주가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투자를 할 때 국가별로 비중을 결정해야 되는데요. 앞으로 10년은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우리 주식 비중을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가보다도 더 중요한 게 집이죠. 우리 가계 자산 중에서요, 주식 비중은 한 5%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 비중은 거의 76%나 됩니다. 사실 주식보다는 집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선 일본 사례를 보니까 일본 집값이 85년에서 90년까지 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85년 플라자 협의로 미국이 엔강세를 유도합니다. 단기간에 1년 반도 안 되는데 엔 가치가 48%나 오르죠. 일본 수출 기업들이 아우성을 쳐요. 엔이 이렇게 강세인데 우리가 어떻게 수출해서 먹고 살라는 말이냐. 그래서 일본 정부가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풀어줘 버립니다. 금리를 많이 인하해 줘 버리니까 이때 주가도 3배, 집값도 2.7배 오르죠. 근데 이렇게 자산가의 거품이 발생하니까 89년 말 90년 초에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많이 올려버려요. 그래서 자산가의 거품이 붕괴되죠. 인구 구조도 집값에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특히 35세, 55세 인구인데요. 이 인구가 어떤 인구입니까? 대학 졸업하고 직장 들어가고 결혼하고 애 낳고 집을 늘려가는 시기예요. 근데 인구도 딱 90년에 정점 치고 그 이후로 줄어들면서 집값이 급락했었죠. 일본 사람들이 80년대 후반 집값이 많이 오를 때 집을 투자재라고 했어요. 집값이 올랐으니까요. 근데 집값이 폭락하고 나서 2년 후부터는 집은 투자재가 아니라 소비재다. 집은 단순하게 사는 데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바뀐 겁니다. 자, 우리 집값 많이 올랐었습니다. 우리 집값은 KB 국민은행, 그다음에 한국부동산은 두 군데서 발표하는데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장기 시리즈를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1986년부터 KB 국민은행 통계가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분석하는데요. 중간중간 조정이 있었습니다만 2009년 3월부터요. 작년 6월까지는 아파트 가격이 꾸준히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을 정점으로 올 5월까지 계속 하락하고 있죠. 물론 그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은 특히 그 대구가 많이 떨어졌고요. 최근에 인천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이 다 같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추세를 구해 보니까요. 추세가 아직도 하락 추세라는 겁니다. 최근 집값이 급락하다가 약간 반등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추세 상승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중기 추세를 보니까 이 하락 추세입니다. 이 추세는요, 정부 정책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난 정부에서 20번 넘게 억제 정책을 내놨으면 집값 올랐지 않습니까? 이번 정부 규제 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DSR까지 규제 안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정부 정책이 추세를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인구가 이렇게 빨리 늘어가는 나라가 없죠. 2025년 되면요, 65세 인구가 21% 됩니다. 초고령사에 접어들게 됩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동안 이런 인구 고령화, 그다음에 베이비붐 세대 은퇴, 저 같은 베이비붐 세대죠. 특히 55년에서 58년에 태어난 사람들 은퇴, 그다음에 가계부채가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집값을 억누르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 그동안 집값이 올랐거든요. 집값이 올랐던 것은 그동안 우리 소득이 증가하면서 가구 수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 시간에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지금 1%대 진입하는 과정이다. 소득 증가 속도가 굉장히 둔화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더욱 큰 문제는 2029년 통계청 추계입니다만은 우리 가구 수가 서울의 경우 정점이라는 겁니다. 물론 몇 년 남았어요.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볼 때 저도 우리나라 집값이 이제 투자재에서 소비재로 대전환하는 과정이다.
물론 이제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국면 들어서 모든 게 차별화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집, 아파트 가격도 차별화는 될 거예요. 핵심지는 더 오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평균적으로는 우리나라 집값도 서서히 떨어지는 국면이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계자산 배분인데요. 여러분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가계자산 배분에서 76%가 부동산입니다. 금융자산 22%고요. 전월세 보증을 빼면은 16%밖에 안 됩니다. 너무 낮다는 거죠. 특히 50대, 60대 이분들은 80% 이상이 부동산이에요. 갈수록 부동산은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이 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집 한 채 가지고 은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래도 유동화해야 된다는 거죠. 좋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주택연금 제도라는 겁니다. 집을 은행에다 맡기면은 돌아가실 때까지 매월 얼마씩 주고요. 만약 빨리 돌아가시면은 그 차액을 자손들한테 은행에서 계산해 가지고 나눠줍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제도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비중이 높고 앞으로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유동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자산이 될 거라는 겁니다. 금융자산이에요. 작년 말 현재 우리 가계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이 4,985조입니다. 근데 작년에 은행으로 돈이 많이 몰렸죠. 2021년에 현금 및 은행예금 비중이 43.4%였는데요. 작년 보니까 무려 45.9%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죠. 작년에 은행 예금 금리가 5%까지 1년 만기 예금 금리가 5%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사실 저같이 증권시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은행 예금 별로 가입 안 합니다. 저도 주택 청약 예금 들고요. 은행 예금 별로 가입 안 했습니다만 작년에 처음으로 5%, 그 다음에 5년짜리 4.5% 가입해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앞서 우리 금리가 지난 시간에 경제 성장률, 저축 투자율, 그 다음에 은행이 채권 사면서 금리가 장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제가 얼마 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남은 생에 앞으로 은행이 5% 금리 주는 시대가 있을 것인가? 저는 그 가능성 확률은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금융자산은 10%가량을 은행예금 가입했는데요. 근데 이미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5% 주는 은행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지금 3.5% 안팎으로 떨어졌고요. 1년이 지나면 2%대 저는 3, 4년 지나면은 얼마 전처럼 다시 은행 금리가 1% 안팎으로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은행예금으로 돈이 많이 몰렸는데요. 최근에는 은행으로 돈이 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은행예금도 좋지만은 채권 투자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은행예금은 뭡니까? 만기가 돼야지 약정했던 이자를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채권은 어떻습니까? 금리가 떨어지면 언제든지 이자 소득 그 다음에 차익을 챙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9월부터 채권 투자하십시오 이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그때 우리나라 10년 국채 수익률을 샀다면 그때 금리가 4.6%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3.2%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10% 이상 차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5년 후에는 금리가 1% 안팎으로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지금 금리 10년 국제 수익률 3년짜리 3.5% 안팎인데요. 금리가 그렇게 떨어지면 채권에서 차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권을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식 비중입니다. 주식 비중이 2021년 23%에서 작년에 19.7% 떨어졌는데요. 저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이 저평가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주식시장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 돈이라는 거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 하게 만든 게 돈이다. 그 돈을 보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죠. 저성장률 근로소득 중요하다. 그 다음에 금융으로 우리 부를 늘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